네, 오늘은 안유아 교수님 다시 모시고 지금 또 최근에 중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우리가 점검해봐야 할 세계 경제 흐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안 교수님한테 일단 밥 샀다는 이야기를 그걸 제가 해야죠. 그런가요? 제가 지금 잘 먹었다고 인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프랑스식으로 또 사주셔가지고 네. 너무 많이 가격은 샀습니다. 저렴하지만 가격은 모르겠고요. 제가 결제를 안 했으니까요. 네. 하여튼 잘 먹었습니다. 네, 오늘은 좀 네. 너무 야단치지 마시고 오늘은 좀 제가 컨디션이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기대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온 뉴스를 보니까 네. 중국의 그 교통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 3%로 제시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IMF가 제시한 1%에 비하면 많이 높아진 건데 네. 지금 중국 경제가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건가요? 일단 교토은행은 중국의 5대 국유은행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공상은행, 건설은행, 농협은행, 그리고 교토은행, 중국은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코노미스트들이 무조건 정부 측면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차피 올해 연말에 가서 통계국에서 발표하는 데이터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잖아요. 그게 뭐 통계 수치를 마사지 하네 안 하네 이런 건 상관없이 어차피 발표된 데이터에 따라 시장은 움직이니까 중요한 거죠. 근데 최근에 교통은행뿐만 아니라 그 중국 국무원 있잖아요. 네. 리커창 총리가 있는 그 국무원에 거기 국무원 발전 연구 중심이 있어요. 거기 싱크탱크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경제학자들, 박사들도 올해 하반기에 중국 경제가 8%로 한다는 얘기도 해요. 그러면 보세요. 1분기 마이너스 6.8, 그쵸? 지금 2분기가 6월 4일 지나갔잖아요. 2분기 데이터가 꼭 나온단 말이에요. 7월 중순쯤이면. 그러면 얼마로 나오든 우리가 플러스 6.8로 아주 이건 불가능한데 예를 들면 2분기가 6.8로 갔다고 칩시다. 6.8. 그럼 1분기 마이너스 6.9 믹스에 없어버리잖아요. 그러면 3분기 8%, 4분기 8%, 합해서 16%, 나누기 4 하면 올해 경제 성장률이 4% 되는 거죠. 네. 근데 4%, 그래서 4%에서 4.5%라고 전망하는 중국 연구기관이 많아요. 올해 지금 2%는 낮게 말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방송에서 여러 번 저는 항상 이런 얘기 했거든요. 중국이 올해 연평균 2% 나와도 잘 나온 거다. 근데 교토은행이 제 예상하고 좀 비슷하게 말을 네. 한 거고요. 근데 지금 국무원에서 나오는 이런 뉘앙스 분위기 이런 게 중요해요. 이런 봐서는 마지막에 통계국에서 얼마나 발표할까를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교토은행이 2% 내지 혹은 4%. 왜냐면 올해 일자리 마련을 양회에서 900만 명으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200만 명으로 했을 때 900만 명 일자리는 4.5로 가는 거잖아요. 4.5 돼야 900만 명이 되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올해 2에서 4.5는 가능하지 않을까. 적어도 통계국에서 발표하는 데이터로 진실성은 떠나서. 네. 네, 그래서 질문 요지가 지금 만약에 중국 통계국에서 올해 마지막 발표하는 데이터를 질문하신 거면 제가 이렇게 답해 드릴게요. 2에서 4.5 우리가 아주 긍정적이 아니어도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 이런 관련 정부 대표하는 싱크탱크에서 근데 개인적으로 중국 경제가 어떻게 보냐는 또 다른 질문이에요. 그러면 중국 경제는 실제 내보는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보통 폭풍 전야에 혹시 느껴보셨어요? 폭풍이 오기 전에 되게 자연이 고요해져요. 네. 그 어두침침해지면서. 엄청난 폭풍이 올 때는 항상 고요해지고 혹은 더 좋아 보여요. 막 아름다운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것처럼 중국 경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회복이 된다, 뭐 소비가 뭐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근데 이게 우리 그냥 말하면 문제가 생겨요. 항상 전월 대비, 전년 대비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아무리 긍정적이도 전년 수준으로 못 가요. 그러니까 전년은 항상 마이너스예요. 단지 마이너스 폭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1분기에 마이너스 뭐 15%, 20% 갔다 산업 생산이 지금은 마이너스 뭐 10%, 뭐 8% 이렇게 폭은 줄어들죠. 전년 대비 감소폭인데 전월 대비는 증가할 수는 있어요. 네. 왜냐면 전월은 코로나가 가장 심각하다가 지금 사람들이 적응하고 이제 슬슬 공장이 돌아가고 우리도 적응했잖아요. 네. 이제는 마스크 끼고 생활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졌으니까 점점 회복은 되죠. 근데 그 회복이라는 게 작년 대비 아니라 전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어떤 지표들이 지금 5월 중국 경제가 나온 지표를 보면 PMI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좋게 나올 수가 있어요. 산업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데 전년 대비는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중국에서 지금 홍수가 났어요. 아, 그래요? 엄청 심각해요. 저기 산샤라는 저기 그 댐이 있는데 산샤댐이라고 예, 들어본 것 이게 같아요. 되게 예, 가장 큰 댐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그 아래 도시가 이창이라는 도시인데 다 물에 잠겼거든요. 근데 지금 상해까지 그게 중국의 강서성,江苏省,河南, 河北 이쪽. 그래서 그게 중국 GDP 50%라 하는 동네예요. 네. 지금 그 홍수 지역이. 그러면 여기가 지금 홍수 때문에 피해가 심하고 힘들면 중국 경제가 또 지금 코로나 위에 타격이 오는 거예요. 자연재해 타격이. 그래서 지금 관련 영향받은 인구가 1,600만 명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생각보다 너무 심각해요. 자연재해가. 그리고 또 코로나 겹치고. 네. 그리고 자체 지금 아예 일자리는 뭐 거의 지금 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 6천만 명이 사실 일자리가 없거든요. 농민공도 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이 837만 명이 졸업하잖아요. 이번에. 네. 얘네들은 아예 지금 거의 뭐 어디 갈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올해에 얘네들 갈 곳이 없으니까 뭐 하냐면 석사학위. 아, 공부를 더 한다. 예, 그리고 공무원 시험. 이런 걸 다, 그래서 올해 공무원 시험 응시자가 최고로 많고, 석사 응시자가 최고로 많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다 문제가 생기죠. 예, 그래서 실제 경제하고 체감 경제하고 이 또 통계 수치 발표는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한국도 그렇지만 중국도 보면은 네. 금융시장은 되게 화랑이잖아요. 네. 주가 막 상승 엄청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뭔가 많이 좋아졌나 보다. 혹은 이 그렇죠. 나쁜 거에 대한 위기감을 잃어버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실제 실물 경제는 또 안 좋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도 지금 코스피가 뭐 다 회복이 되고 코스닥은 더 높게 갔고 미국도 나스닥이 비포 코로나보다 더 높게 갔거든요. 그렇죠. 지수가. 그리고 네. 미국의 대표 기업들이 S&P 500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 500 기업이 코로나 오기 전에 그게 지수가 3,200 정도 갔어요. 근데 사실 지난달에 그 S&P 500이 3,200 갔다가 후에 또 여러 가지 그 트럼프 이슈 때문에 떨어져서 3,000대 초반 갔다가 요즘에 또 조금 더 올라가서 대충 비슷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오기 이전과 코로나 오기 후에 지수가 수치적으로 같게 된 거예요. 그럼 네. 다 회복이 된 것 같잖아요. 경제하고 상관없이 실물 경제는 경제학자 다 어렵다고 하는데 지수는 완전 와버린 거예요. 오히려 더 높게 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경제가 회복이 됐다, 뭐 좋아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의 3,200하고 코로나하고 3,200은 다른 3,200이에요. 이거는 그 페드에서 이번에 이걸 코로나를 위기를 극복하느라고 그 회사채까지 사줬잖아요. 네, 그 본드 거 그랬죠. 사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금 페드의 자산이 7.1조까지 갔거든요. 그 전에 4.2조에서 7.1조, 그러니까 한 3조 넘게 돈이 더 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3개월 이전의 3,200은 이 추가로 된 이 돈이 없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지금의 3천 수치는 같아 보이지만 지금 추가로 3.2조로 자산 부채를 더 키워서 만들어낸 3,200이 둘이 같은 게 아니에요. 아, 그러네. 질적으로 틀리네, 완전히. 옛날에 3,000 이거 필요 없는 이거 없이도 만들어낸 3,200이었는데 지금은 돈을 엄청 풀어가지고 3,200까지 같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우리가 맨날 보는 그 한강이 같은 한강이 돼 보이죠. 근데 그 물은 같은 물이 아닌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미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는 갈 수는 없어요. 지수가 지금 같은 수치에 왔다서 경제가 그래서 제가 말한 게 회복이란 단어는 잘못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왜 올라갔냐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그 추가로 찍어낸 돈이 누구 거 사줬는지 알아요? 예를 들면 그 우리 워린 버핏의 버크 해서웨이 그 펀드 이런 걸 사줬어요. 아, 펀드 자체를.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재벌인 회사들이 주식을 막 회사채를 사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정부에서 자기네 회사채를 사주니까 채권을 팔아가 돈 들어왔잖아요. 그 돈으로 뭐 했는지 알아요? 자기 주식을 산 거예요. 자사주. 그래서 자사주 사니까 어떻게 되죠?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게 실물 경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막 주식사기 막 열기 뛰고 난리 나니까 뭐 이게 경제가 뭐 완전 다 좋아진 거 이거는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한국하고 중국은 풀린 돈들이 부동산에 많이 갔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부동산 규제를 하니까 네. 지금 지금 주식상에도 갔어요. 동학개미 또 한국이 동원됐잖아요. 근데 중국은 워낙 개미들만 투자했어요. 중국 거래량의 80% 이상을 다 개미들이 하거든요. 개인들이.
그러니까 돈이 풀리면 원래 개미 시장, 거래 시장, 개미 시장이니까 더 한국의 동학 개미가 평상시에 항상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미국은 주식상으로 간 거죠. 왜냐면 미국은 투자 주체가 뮤추얼 펀드예요, 주로. 그런데 네. 그 뮤추얼 펀드, 미국은 이렇게 개인들이 안 사요. 개인들이 가게, 이 사람들이 가정집에서는 자기 일을 하고, 주식은 자기가 한국처럼 이 개인들이 앉아서 이러고 안 해요. 펀드, 뮤추얼 펀드에 투자해요. 펀드가 하거든요. 펀드 기관 투자가니까 이런 성장하는 주식에 투자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술 있는 기업에 돈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아마존, 이런 구글 이런 기업들이 엄청 더 올라간 거죠. 이게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그게 좀 다행이에요. 그런 기술인데 한국하고 중국 문제죠. 부동산에 돈이 가니까. 그러네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 이제 정고점을 넘어서기는 했으나 네. 이제 질적으로 그 전에 없었던 엄청난 돈의 네. 힘에 의해서 올라온 거니까. 네. 근데 이게 계속 자사주 이렇게 매입 주로 했죠. 미국은. 예, 계속 이렇게 풀어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언젠가는 네. 뭐 줄인다든가 뭔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미국에 제가 그 과거 한 20년 데이터를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IPO, 네. IPO는 새로운 주식이 상장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 이 곡선을 같이 넣고 그리잖아요. 네. 놀랍게도 그러니까 IPO는 주식이 새로 공급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자사주 매입은 이미 발행된 주식을 자기 돈으로 사들이는 거잖아,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발행한 주식하고 자사주 주식을 차감하면 순 발행 주식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미국의 과거 20년 데이터를 제가 강의할 때 쓰는 자료인데 이렇게 쭉 찍어봤더니 놀랍게도 미국은 순 발행, 그러니까 IPO 주식에서 자사주 매입 주식을 차감하면 순 발행이 마이너스예요. 아,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 주식시장이 올라간 게 놀랍게도 자사주를 사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IPO라는 게 새로운 주식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공급 수를 줄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사주를 매입하는 바람에 발행 주식수가 줄어든 거예요. 이게 뭐죠? 돈은 유동성은 넘쳐나는데 발행 주식수는 줄어드니까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미국의 그 이쁜 그림은 그렇게 온 거예요. 펀더멘탈이 아니에요. 그래서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도 미국 주식시장은 버블이라고 많이 자산 버블이라고 엄청난 그랬죠. 이슈가 많았어요. 그리고 특히 트럼프 들어와서 더 많이 올려놨어요. 트럼프는 완전히 주식시장이 잘 가야 자기가 당선되는 사람이니까 주식시장에 올인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중국하고 2018년부터 무역 분쟁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뭐 치고받고를 했잖아요. 잘 갈 때 이런데 네. 항상 질문했다잖아요. 중국하고 한번 딱 치고는 주식시장에 영향 받았냐고. 그 정도로 신경 썼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건 자주 사서 올라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펀더멘탈 상관없이 올라가니까 이게 올라가다가 이게 누군가가 사줘야 그게 보존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 누군가가 사주는 돈이 없을 때 그게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게 불덩이를 넘겨주는 거하고 폭탄 넘겨주는 거랑 똑같은 폭탄 거예요. 돌리기라고 하죠. 예, 어디 가서 빵 터지는 거죠. 왜냐면 펀더멘탈을 받쳐주는 주식 가격이 아닌 거, 자산 가격이 버블이 오는 거. 중국은 부동산이었죠. 왜냐면 이번에 심천에서 고가 아파트를 분양했어요. 그게 공급량이 394채. 근데 9,000명이 입찰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전에서 왜 그럼 그렇게 막 지금 코로나인데 막 분양이 와 난리 났냐 이랬더니 그 엄청난 풀린 돈들 주로 중국은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줬어요. 중소기업 네. 살려야 되니까. 근데 그 중소기업들이 누가 봐도 실물 경제가 안 좋은데 누가 투자해요? 그렇죠. 투자하면 이렇게 생기는데 그러니까 비행기도 안 뜨는데 무슨 투자를 해? 중소기업 주로 수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갖다 다 부동산 산 거예요. 중소기업들이. 그래서 대표적인 게 심천에 중소기업이 제일 많단 말이에요. 여기고 제일 많이 투자하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라갔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제가 옛날에 말 중국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네. 지금도 제 주변에 지인들도 엄청 많아요. 그때 분양받은 가격이 아직도 못 왔어요. 북경 이런데 그 옆에 옌저 이런 여기와 경기도 같은 도시들 있잖아요. 아직도 자기 분양 가격을 못 받은 분들이 많으세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린 돈들이 갈 데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실물은 좋아지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죠. 저 너무 느끼는 게 저는 주로 출장 많이 가잖아요. 지금 아예 못 가요. 비행기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뭐 교수니까 프로젝트 때문에 출장하지만 기업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생사를 결정하는 건데 비행기가 못 날잖아요. 이제 겨우 한국하고 중국 간에 서로 주석님하고 우리 대통령 간에 그게 있어가지고 비즈니스 한국인들만 갈 수 있어요. 한국 기업하는 분들만 격리 안 당하고 가서 하지만 이게 전 세계로 놓고 볼 때 지금 회복이 안 됐잖아요. 이게 지금 통행이 지금 막혔잖아요. 경제가 어떻게 가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보통 여름이 오면 끝날 줄 알았잖아요. 사실은 예, 끝나진 않아도 거의 정상이 다 된다고 했는데 지금 어제는 우리 각자가 다 마음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쩌면 내년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경제가 이렇게 비행기나 교통편이나 물류 이런 것들이 정상으로 안 돌아오면 실물이 좋아지기가 힘들어요. 경제라는 게 뭐예요? 기본이 이동이거든요. 재화의 이동이잖아요. 경제라는 거는 거래. 내 물건이 나한테 팔아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류가 정상이 돼야 되잖아요. 경제라는 건 페이먼트, 결제와 이동.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물은 좋아지기가 힘들죠. 그래서 질문을 만약에 경제가 회복이 됩니까?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안 맞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지만 네. 어쨌건 사람들이 착시 현상을 얻는 거는 금융시장이 화랑이니까. 그렇죠. 그게 그래서 자산 가격이 그냥 버블로 가는 걸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의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네. 되고 있는 상황.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이게 고민인 거예요. 봤는데 올라가니까 계속. 그게 문제예요. 지금이라도 참여해서 그 과실을 좀 따먹어야 되느냐. 그래서 그게 문제인 게, 그러니까 사람이, 제가 그래 학생들한테 이래요. 제 투자론 강의하는데, 네가 이번 학기에 강의 들었잖아. 나한테서 A를 받든지 A 받든지 중요하지가 않다. 내 강의를 들으면서 주식이라도 한 주로 샀으면 나는 교수로서 굉장히 성공했다, 이 과목이. 왜냐면 주식을 한 주 산다는 의미는 뭐냐면 네가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온 거다. 자본시장, 자본주의에서 핵심이 뭐예요? 자본주의 핵심이. 자본가가 되는 거. 그렇죠. 자본주의 핵심은 자본시장이에요. 자본시장은 자본가를 키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 국가가 경제 강국이 된단 말은 진짜 경제 강국은 자본시장 강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본시장 강국이 안 된 나라가 세계에서 강국이 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이 저렇게 된 거예요. 중국이 미국에서 안 되는 이유가 자본시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자본시장은 알리바바, 마윈의 알리바바 같은 기업을 상장시킬 수가 없어요. 시장이 너무 작아서. 네. 그러니까 중국의 자본시장은 마윈이 나올 수 없는 시장. 근데 미국의 자본시장은 마윈이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세계적인 부자가. 그러니까 자본시장이 핵심이에요. 근데 내가 꿈이 재무적 자유. 재무적 자유 꿈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내가 평생 놀아도 돈이 나오는. 우리 경제적 자유인. 예, 여기 경제적 자유. 그러니까 내가 그게 꿈인데, 내 그 시스템 안에 안 들어가고 내가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이런 자본시장이 안 들어오고 꿈이 뭐냐 이러면 경제적 자유를 한다는 거 말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시스템으로 들어와야 돼. 들어가는데 언제 들어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원에 안 들어왔으면 들어와줘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언제 들어오냐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들어오지 않으면 앞으로 조금이라도. 이번에도 못 벌었다고 치고 앞으로 더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미국이 풀린 3.2조 되는 달러 돈이 어디로 갔냐면 놀랍게도 워낙 재벌인데 또 재벌한테 간 거예요. 예를 들면 그 페이스북 갖고 있고 구글 갖고 있고 아마존 갖고 있고 이런 게 원래 재벌들이 갖고 있는데 돈이 또 거기로 간 거예요. 풀린 3.2조가 주식상으로 갔으니까 걔네 회사 채를 사줬으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더 부자가 된 거예요. 원래 부자인데. 근데 그냥 일반 국민들이 주식상 안 하잖아. 월급 받고 하잖아. 이런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월급 받고 사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돈 풀리니까 물가는 올라갔어요. 예를 들면 내 월급은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잘려. 회사에서 잘려. 네. 근데 운이 좋아서 안 잘려서 300만 원인데 월급이 계속 300만 원. 근데 그러면 before 300만 원 지금 300만 달라요. 왜냐면 지금 돈이 엄청 풀린 300만 원 지금 옛날에 150만 원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왜냐면 수치적으로 안 변화가니까 내가 부가 이렇게 뺏기는 거. 근데 주식상이 안 들어오면 한 번 위기 올 때마다 나는 거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차차차차차차. 그래서 국가는 항상 경제 위기를 국민한테서 뺏어 이렇게 분배시키는 거예요. 그러길래 이 시스템에 안 들어오는 자는 또 빈부격차가 더 커지고 항상 뺏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된다. 예, 들어와줘야 돼요. 제가 근데 지금 들어갔다가 여러 가지 앞에 전망돼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이게 자본시장이 다시 꺾이면 손해를 볼까봐. 그거 아세요? 그 자본시장은 항상 기회가 있어요. 매일 있어요. 믿지 않으면 제가 키움증권 이런 말 해도 돼요? 잠깐만. 괜찮아요. 키움증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거기 실전 대회라는 게 있어요. 그건 이렇게 모의 투자 아니에요. 실전 대회 클릭하고 들어가세요. 들어가면 지금 거기 경기해요. 지금 한 달 됐어요. 그러면 거기 1억 클럽, 3천만 클럽, 500만 클럽, 그게 저기 투자 자금을 말하는데, 그러면 거기 1억 클럽 들어가 보면 거기 1등이 있어요. 1등 한 분이 계시는데 한 달에 30억을 벌었어요.
지난번에 이렇게 와르르 무너질 때 본 게 아니에요. 이미 그다음에? 5월 달에 다 회복이 됐잖아요. 주식상에 30억 벌었다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기회가 있어요. 문제는 자본시장, 그래서 자본시장이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투자해라.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고 언제 들어가냐, 언제 나오냐가 핵심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건 발을 담궈서 그 자본가의 맛을 일단은 경험을 해야 된다 이거죠. 내가 자본가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나중에 아파서 출근 못 하더라도 돈이 나오게 해놔야죠. 하지만 그 지금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얘기대로 그러니까 한쪽 발을 담그는 의미하고 네. 네. 한쪽 발을 담그는 의미하고 네. 그 다음에 내가 전력을 다해서 지금 많은 거를 가지고 있는 걸 다 투자하는 이런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투자할 때 항상 그 포트폴리오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엑셀을 하거든요. 저는 엑셀을 이렇게 현금 흐름을 매일 기록해요. 오늘 가면 또 오늘 들어온 현금하고 나간 현금,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그 자산을 정리해, 대차자산표죠. 기업나라 정리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계속 체크해서 잔액을 적어요. 그건 대차자산표.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리뷰해서 이 자산은 팔아야 되고 이 자산이 이렇게 계속 리밸런싱 하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은 핸드폰으로 해도 되고 다 해도 되는데 어쨌든 매일매일 자기 자산을 체크하면서 그 자산 중에 일부분은 무조건 투자를 해야 돼요. 그게 뭐 한국 주식이든 중국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내가 잘 아는 데 투자를 해서 그럼 300만 벌었잖아요, 월급이. 그럼 거기서 50만 원 없어도 되잖아요. 그럼 이번에 긴급 재난, 아까 밥을 사주셔서 잘 먹었는데요. 사실 저를 사주지 말고 그 40만 받은 걸로 주식 투자하는 거죠. 그 중국의 좋은 주식을, 그 징동팡 BOE를 몇 주 살 수 있지? 그게 지금 한 1,200원 하니까 40만 원 몇 주 살 수 있죠. 10개면 12,000원. 한 40개 살 수 있는데 지금 저를 사주겠네. 제 뱃속에 지금 BOE가 40개 들어갔네. 그러게. 그래서 존 대표님이 항상 네. 돈은 쓰지 말고 투자를 하라고 그랬는데. 네, 저한테 투자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열심히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전적으로 전적인 어떤 투자를 할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쪽 발을 담그면서 자본가가 이미 돼 있어서 그 자본가로 성공하는 훈련을 계속 이제 해나가야 된다. 이런 이제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무조건 해야죠. 네. 근데 이번에 그 나온 뉴스를 보니까요. 네. 그 중국의 그 선전증권 거래소에 개설된 창업판, 네. 벤처기업 전용이라고 이제 표현이 네. 돼 있던데 네. 수익률이 상반기에만 32.5%가 상승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엄청난 수치잖아요. 네. 전 세계 주식시장 가운데서 1등을 했더라고요. 네. 이 어떤 시장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한국의 코스닥이 있잖아요. 네. 코스피 코스닥. 미국에 나이스하고 나스닥이 있고 중국에는 상해 거래소가 두 개예요. 상해 거래소하고 심천 거래소가 있어요. 상해 거래소도 나스닥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이번에 최근에 만들어진 건데 이름이 크창반이라고 해요. 그게 상해에 있는 나스닥이고요. 심천 거래소에는 중소기업판이 있고 중형주가 좀 상장하고 그리고 한국의 코스닥 같은 게 심천 거래소가 있는데 그게 창업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드리면 상해의 나스닥은 크창반, 심천 거래소의 나스닥은 창업판. 그래서 거창반은 작년에 만들어져서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 창업판은 2009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네. 저는 꽤 흘렀죠. 한 11년? 예. 근데 거창반 주로 어떤 기업들이 상장하냐면 성장주. 그래서 보통 그로스 펀드가 좀 거창반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신기술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많이 상장돼 있어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가치주 투자와 성장주 투자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가치주 투자는 어떤 개념이냐면 워린 버핏 같은 투자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식의 몸값이 이만한데 어떤 시장의 그 혈성 때문에 혹은 정보 비대칭 때문에 10,000원짜리가 8,000원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워린 버핏은 8,000원짜리를 사서 10,000원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게 가치주 투자예요. 근데 성장주 투자는 뭐냐면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얘가 더 우리가 G에 투자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거는 제가 질문해도 돼요. 주식 투자를 생각했을 때 주식 투자는 뭘 버는 게임이에요? 돈을 어디서 번다고 생각해요? 주식 투자는. 우리가 부동산 사잖아요. 네네. 그러면 임대료를 받잖아요. 네.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는 게 임대료 받든지 팔든지, 이게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우리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잖아요. 주식 투자는 뭘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미래 성장에 대한 거를 네. 그 돈으로 받는 거 아닌가요?
주식 투자는 두 가지를 봅니다. 내가 오늘 삼성전자 주식 산다 이러면 이 순간에 이 말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 하나는 삼성전자가 매년 회계 말기마다 분배하는 배당. 그러면 예를 들면 배당을 뭐 1,000원 한다, 2,000원 한다, 혹은 500원 한다. 그게 내가 배당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주식 투자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 R은 P분의 D. 이게 디비덴드예요. 배당에다 내가 산 가격을 나는 배당 수익률. 이게 마치 우리 은행에 돈을 예금하면 예금 이자율이 2%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주식 투자는 배당 수익률을 벌어요. 플러스 G예요. G는 예를 들면 이 기업이 5%로 성장한다. 그게 배당 수익률이 2% 이 기업이 성장이 5%잖아요. 그럼 내가 이 주식을 샀을 때 7%를 버는 거예요. 네. 주식 투자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아까 그 자스다 주식들은 수익률이 내가 투자했을 때 어떤 주식을 샀을 때 그러면 디비덴드 수익률 플러스 G인데 자스닥에 상장하는 주식들은 주로 G를 보는 거예요. G, 그로스를. 근데 이 그로스가 우리가 실제 수익률은 어떻게 나타나면 내가 산 가격과 팔 때 가격 차이예요. 네. 예를 들면 지금 10,000원 주고 샀는데 1년 후에 팔았더니 20,000원이 됐어. 그러면 그 G 수익률이 G가 어떻게 되냐면 20,000원 마이너스 10,000원 10,000원 나누니까 얼마죠? 100%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배당 수익 이 성장주는 배당을 잘 안 그렇죠. 해요. 그러면 2% 플러스 100%의 수익률이 얼마죠? 102%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재밌는 거는 장모판의 주식이 성장주 중심인데 주로 우리가 G를 보고 캐피탈 게인을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네. 중국 주식이 왜 또 매력이 있냐면 그렇게 성장주인데도 배당을 많이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그論文하나 그때 그 쓴 게 있는데 강의 때문에 장업한 주식이 배당 수익률도 엄청 높아요. 우리가 지금 은행에 예금해서 1년 정기 예금이 2% 못 받아요. 근데 중국은 배당 수익률이 미니멈 5% 이상이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 그 지금 자스닥이 있잖아. 장업판. 네. 지금 장업판이 미니멈 배당 수익률이 3% 이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럼 보세요. 내가 주식을 잘못 사서 G가 없다고 칩시다. 10,000원 주고 샀는데 걔 1년 후에도 10,000원이에요. 그럼 내가 G를 못 벌었잖아요. 근데 배당 수익률만 해도 3% 버는 거예요. 그럼 3%에다가 또 성장주니까 올라갈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래 이게 수익률이 아까 이게 32.5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중국은 매년마다 이게 있잖아요. 엄청난데? 매년마다 기본 20%에서 30% 벌 수 있는 주식이 너무 많아요.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샀는데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만 해. 내만 사면 주식이 떨어진다. 네, 당연히 그렇죠. 그런 주식이 있는데 중국은 연 평균으로 20% 30% 버는 주식이 너무 많아요. 이게 굉장히 왜냐면 중국은 성장하는 국가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장주가 많아요. 그래서 장로판에 그런 주식이 주로 많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마이너스예요. 그게 놀랍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시점인데. 그러니까. 근데 왜 오히려 더 그러냐? 안정적이고 큰 회사들이 거기 상해 있을 것 대형주만 같은데. 국유기업 주식이 주로 상해 상장 주식이 70% 이상이 국유기업이에요. 대형주. 네. 여기 말하면 코스피잖아요. 근데 거기는 오히려 마이너스 2% 이렇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예를 들면 중국에서 앞에 ST, PT라고 나오는 이런 주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속 3개 회계연도에 이익이 마이너스면 앞에다 ST를 붙여요. 스페셜 트리트먼트, 특별 추리주. 이게 사람들이 투자할 때 조심해라는 거예요. 그런 주식이 다 주가 지수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네는 올라 못 가고 떨어지니까 그게 주가 지수를 떨어뜨리는 작용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IPO 주식들이 들어가요. 네. 근데 IPO에서 11일 만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상장했는데 11일 후에 이 주식이 그 상해 종합 주가 지수 산정에 들어가요. 근데 제가 강의에서 알지만 IPO라는 게 IPO under pricing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IPO under performance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IPO는 발행할 때 주식이 확 올라갔다가 네. 앞으로 우리가 장기 성과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네. 공모주들 보면 올라갔다가 네. 쭉 이렇게 내려가. 그럼 보세요. 상장해서 11일 만에 주가 지수로 들어가면 처음에는 그 주가 지수가 올라갔다가 어차피 이 주식은 떨어지게 되니까 그게 주가 지수를 또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재밌는 게 GDP를 보면 2000년부터 지금 2020년이잖아요. 네. GDP가 뭐 10배 이렇게 늘어났어요. 근데 수익률은 우리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이렇게 돌아와서 예를 들면 주가 지수가 3,000이다, 3,000 그대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GDP 수익률은 엄청 이렇게 올라갔는데 주가 지수는
제 원점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주식시장이 굉장히 펀더멘탈이라고 하잖아요. 원래는 같이 가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주가 지수는 변동이 있지만 큰 추세는 굉장히 펀더멘탈 가거든요. 근데 중국은 펀더멘탈이 이렇게 갔는데 주가 지수는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상하이 주가 지수가 마이너스에 창업판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 무슨 아주 중요한 정책이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이번 양회 때. 양회다 나오고 이걸 또 최근에 발표한 건데 6월 9일인가 10일에 발표했는데 뭐냐면 양호대가 여기만 국회의원들이잖아요. 네. 이견을 올린 거예요. 금융의 양회인대 대표들이 이견을 올린 거예요. 금융계에 종사하는 그 양회 대표들이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문제가 있다. 산정이. 그래서 끝나고 6월 9일과 10일에 발표를 했는데 상해 종합주가 지수 산정을 개혁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게 7월 22일부터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내 말한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아까 IPO를 상장해서 12일 만에 주가지수 산정했는데 그렇게 안 해요. IPO 상장 주식은 3개월 이후에 넣어요. 첫째. 그 다음에 STPT를 다 빼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성장주 주식을 많이 넣어요. 그科创板. 상해 나스닥科创板이 주식을 넣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주가 지수를 끌어내던 요소들을 다 빼버리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죠? 7월 22일부터 계산하는 상해 주가 지수가 무조건 올라가겠죠. 그러겠네요. 그러면 내가 말한 오늘 이 강의를 안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하죠? 자, 7월 20일 이전에 갑자기 2,000짜리 인덱스가 7월 20일 갑자기 예를 들면 5,000을 갔어.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엄청나게 많이 상승한 줄 와, 200% 올랐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주가 지수를 거치면서 중국 정부의 목표가 뭐겠어요? 중국 자본시장 예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거기도 네. 지수 인덱스 ETF 같은 게 있나요? 당연히 있죠. 그럼 ETF 사면은 그 바로 올라가겠네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아까 내 40만 원 얻어 먹어가지고요. 지금 40만 원 얻어 먹었잖아요. 40만 원은 아니고. 아니네. 내가 또 이렇게, 야, 40만 원 아닌데. 나 진실한 사람이라. 그러네. 내가 이렇게 너무 과대 또. 그래서 정보 주면 중국의 후션 300, 그 다음에 쌍정 50, 두 개 ETF가 있는데 쌍정 50는 상해에서 50개 주식, 핵심 주식 ETF가 있고요. 그리고 후션 300는 상해하고 신청 거래소 300개 주식 ETF가 있어요. 그래서 홍콩의 ETF는 중국 인덱스를 많이 하고 싱가포르도 많이 해요. 싱가포르도 중국 인덱스가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알아야죠. 제가 말씀드린. 그러네요. 네. 그래서 ETF 주식을 모를 때는 ETF 투자하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뮤추얼 펀드들이 ETF를 많이 투자하거든요. 한국은 지금 ELS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게 주로 홍콩에 있는 항생 지수를 하는데 사실 한국이 그런 상품이 필요해요. 중국 본토에 있는 쌍정 50하고 후션 300 인덱스 ETF 이런 펀드가 좀 필요하죠. 그렇군요. 만들어 보세요 한번.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네. 힘내서. 네.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라면은 어쨌든 뭐 우리가 아주 단순 수치로만 계산해도 네.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네. 산술이 나오니까 뭐 중국 본토 사람들도 그러겠죠. 투자자들도 네. 몰릴 거 아니에요. 또 자금이니까 그렇죠. 추가적으로 더 더 급상승하지 올라가죠. 않을까. 그렇죠. 지금 많이 몰리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또 바로 투자하시기보다 이렇게 좀 더 알아보시고. 그래서 아까 이게 창업판이 이게 32.5% 올랐잖아요. 예. 후션 300 이렇고 그다음에 창업판까지 넣으면은 70% 넘게 올랐어요. 그래요? 70%예. 이거는 평균이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주식, 지금 나스닥 올해 보니까 전부 중국 시장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나스닥보다도. 네. 제가 학생들한테 투자론 강의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기마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밌어요. 제가 학기마다 어떤 대표 주식들을 분석해서 재무 분석에 보여주잖아요. 봐봐. 이런데 그게 이렇게 매 학기마다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한 4년째 교수하고 있잖아요. 2016년부터 네. 했으니까. 근데 동일한 주식이 4년째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보여줘요. 봐라. 내가 처음에 강의할 때 이 주식이 가격이었는데 보여주는 거죠. 지금 봐라. 지금 4년 1년에 2번씩 업그레이드 하는데 지금 8번이잖아요. 주식이 엄청 올랐어요. 네. 사실 이런 금융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시켜야 된다는 의견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사실은 초등학교에 금융학과를 개설해야 돼요. 네. 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좀 나라가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우리가 이제까지는 좀 뭔가 돈을 좀 터부시하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체면 뭐 이런 것도 있고. 처음에 돈을 말하면 그 사람을 낮게 봐요.
그래서 뒤에서는 돈을 되게 좋아하는데 앞에서는 말하는 걸 이게 선비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조선시대 그 선비 문화가 있어서 앞에서 돈을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그런 경우 많잖아요. 뭐 출연해 주세요, 뭐 강의해 주세요 이러면 돈을 말을 안 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결정해요? 제가 돈을 말해야 그 시간에 가서 한국 그걸 사람들이 하는 섭외를 게 할 때. 가성비가 맞는지를 제가 판단해서 제 스케줄랑 만나서, 왜냐면 이게 거기만 오는 게 여러 곳에서 오잖아요. 그럼 제가 가격을 대비해서 저한테 많이 주는 데를 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가격을 제시하면 제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합니까? 그래서 여기서 섭외할 때 그 메일에다가 그걸 적는 걸 굉장히 이렇게 뭐 좀 그렇게 보나 봐요. 좀 민망하게 봐요. 예, 근데 중국은 그거부터 말하거든요. 이 시간에 이만한 강의에 이렇게, 그래야 제가 판단하고 프라이싱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러면 이 시간에 이만한 나한테는 안 맞다 이러면 메일 쓰는 거죠. 죄송하지만 못합니다 이렇게. 그럼 그 사람들이 두 가지 선택, 돈을 더 올려서 오든지 아니면 포기하든, 자기네 또 예산이 있으니까. 근데 한국은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그럼 강의료 얼마 줄 거예요 이러면 말은 안 해도 표정에서 이렇게 해요. 교수 맞나? 해서 이렇게 돈을 밝히지? 저 점수 믿어도 되나? 이상한 사람 취급해요.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정말 내가 돈을 얼마나 원하는지를 말로 막 자꾸 표현하는 습관을 들여야 당연하죠. 정말 돈이 붙는다. 그거 아세요? 돈도 저는 지갑에 넣을 때 이렇게 되게 예쁘게 넣어요. 돈을 이렇게 되게 예쁘게 해서 착착 넣어요. 돈을 모시는 거죠. 네. 네, 하여튼 정말 우리 뭐 속마음은 다 누구나 부자 되고 싶죠.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싶고. 네. 하여튼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들을 정말 말과 행동으로 자꾸 표현하는, 네. 부끄럽지 않아 하는 네. 이런 문화가 자리를 잡으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네.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교수님이 하나의 약간의 의식을 우리를 좀 깨우쳐주는 네. 그런 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교수님뿐만이 아니라 뭐 조니 네. 대표님도 네. 그러시고 네. 많은 분들이 요즘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그러면 좋죠. 감사하죠. 근데 잘 봐줘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또 안 좋게 볼 수도 있어요. 부정적으로. 네. 근데 부자 되려면 일단 긍정적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냥 긍정적인 분들만 네, 따라 하시는 네, 걸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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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번에는 그 달러 전망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일단 위안화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위안화가 그 절하가 확 돼가지고 네. 뭐 환율 전쟁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잠깐 네. 나왔었는데 다시 네. 뭐 원위치가 된 것 같고요. 네. 근데 우리가 위안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이 또 원화가 위안화하고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일단 그래서 이 달러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지난달이었는데요. 제일 최고 절하가 됐을 때 위안화하고 달러, 1달러 대비 7.19까지 갔어요. 근데 최근에는 7.05, 058, 뭐 이렇게 06, 요 정도인데 그러니까 중국은 환율 제도가 관리 변동 환율제라고 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일 클로즈 프라이싱, 전일 환율 클로즈 프라이스를 우리 한국어로 뭐라고 하죠? 종가. 그러니까 전일 종가. 그다음에 뭘 조정하냐면요. 중국하고 무역 규모가 큰 열 몇 개 나라들이 있어요. 그 몇 개 나라들이 환율을, 그러니까 무역 규모가 적어도 100억 달러 이상인 국가들이 주요 통화를 갖다가 그 달러의 환율에다 거기다 무역 규모를 웨이트로 해요. 가중치로 줘요. 그래서 그 환율의 변동을 조정해 줘요. 그래서 관리 변동 환율제에서 발표를 하는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이래요. 근데 중국의 위안화 환율은 중국 인민은행의 정책의 하나 변수예요. 그러니까 중국 인민은행이 중국 경제를 어떻게 읽냐에 따라서 그 환율 가격을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말씀하신 대로 관리 변동 환율제 뭐 이걸 쓰는, 원래는 이게 원칙이 이렇게 한다 이러는데 사실 중국 환율은 정치의 산물이 때가 많아요. 정치, 경제, 복합적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자본주의에서는 금리는 대내 가격, 화폐의 대내 가격, 그 다음에 환율은 화폐, 그 나라 화폐 통화의 대외 가격, 그러니까 저 나라 물건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가격이 환율이죠. 근데 그러니까 중국 위안화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되고 달러는 어떻게 되냐는 일단 1차적으로 펀더멘털리 실물 경제에서 결정이 돼요. 그게 뭐냐면 중국 제품들이 기술 경쟁력이 높아서 많은 국가가 원한다. 그러면 중국 물건을 사려면 위안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위안화가 절상이 되는 거죠. 근데 중국은 기술 경쟁력이 없어, 물건들이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 많은 나라들이 오히려, 그래서 미국이 달러가 항상 강세인 이유가
항상 안전 통화라고 인정된 이유가 미국은 군사 기술, 최고의 군사 기술, 최고의 반도체 기술, 모든 제조업의 핵심 기술 다 갖고 있잖아요. 네. 그게 기술이 화폐는 국가 신용이에요. 네, 그렇죠. 국가가 법적 통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국가 신용으로 발행된 게 화폐인데 그 화폐의 뒤에는 국가 신용이고 국가 신용 뒤에는 기업이에요. 기업 경쟁력이에요. 기업의 경쟁력이 기업의 경쟁력이 뭐죠? 상품의 기술 함량이에요. 그러면 그 국가의 미국이 나중에 군사 기술면이라든가 제조업 기술면 이런 면에서 나중에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럼 달러는 그냥 종이 조각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미국이라도 그렇게 돼요. 근데 네. 지금까지 저렇게 가는 거는 결국 기술이거든요. 중국이 위안화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는 이 말은 이코, 중국말로 덩이, 뭐가 같으냐면 중국이 지금까지 제품이 경쟁력이 있다기보다도 그냥 쌌죠. 네, 저가 주로 경쟁력. 노동력 중심, 중국 사람들이 그 노동력이 거기에서 생산 공장으로서 돈을 누가 벌었냐면 양쪽에 있는 하이 밸류 체인에 있는 그리고 마켓 쪽에 있는 얘네들이 돈 벌죠. 그래서 중국의 돈은 누가 벌었냐면 한국의 삼성이라든가 저기 대만 제조업체들 그리고 독일 제조업체들, 미국 제조업체들이 벌었는데 그래서 관세 전쟁할 때 중국이 이래요. 돈은 내내 벌고 왜 우리를 때리냐. 우리는 그냥 만들어서 그냥 밸류체인에서 만들어서 준 거밖에 없는데 돈은 내내 벌었잖아. 중국은 100만 원짜리 아이폰 팔잖아요. 중국이 벌어가는 건 10,000원도 안 돼요. 8,000원. 근데 왜 우리를 때리냐. 내내 돈 벌어가지고 그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안화가 어떻게 될지는 중국 기업들이 이 하이 밸류체인 쪽에 특허를 가진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에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요즘에 무슨 미국에서 아까 그 3.2조 달러 돈 벌어서 아까 스티브 로치 이런 교수들이 달러가 앞으로 단기간에 35% 떨어진다 네. 이런 얘기 하는데 신뢰성이 떨어져요. 미국은 항상 위기 때마다 돈 풀었고 또 연착륙이 되면 금리를 올려서 돈을 걷어들어요. 그러면 이머징 국가들이 와르르 죽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위기를 전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왕창 찍을 때는 이머징 국가 주식이 쫙 올라가요. 왜냐면 그 돈들이 자산을 찾아 떠나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자기네 금리를 미국이 쫙 올리잖아요. 그럼 거기서 돈이 쫙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주식 다 죽으면서 자산 가격이 버블이 아까 갔던 게 쫙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위기를 전가한 게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어요. 뭐 최근에 그거 가지고 뭐 달러가 앞으로 30% 인플레이션 때문에 떨어지고 뭐 경상 수지 아니라 적자기 때 떨어지고 이거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항상 그렇게 해와서. 그래서 앞으로 달러의 운명과 위안화의 운명은 어디에서 결정이 되냐면 딱 그 기업의 경쟁력이고요. 그 기업의 제품의 기술 함량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화웨이 같은 기업이 중국에 많이 나온다. 이러면 중국은 위안화가 절상이 되고 위안화 국제화가 빨리 이루어지고 화웨이 같은 기업들이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인데 화웨이까지도 힘들고 저런 기업이 다시는 안 나오는 체제고 이러면 중국 위안화는 위안화 국제화도 힘들고 1대1로도 안 될 거고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핵심은 달러 운명하고 위안화 운명은 앞으로 자체에서 어떤 계속 특히 미래 산업, 4차 기술 산업에서 4차 산업.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어디에 더 많냐에 따라서 달러 위안화의 운명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 발표하는 7.09냐 7.19냐는 큰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지금의 단계 환율 이슈가 있다면 미국에서 중국을 환율 조사국으로 제정하냐 안 제정하냐 이슈는 있어요. 그거는 좀 다른 얘기에서 1단계 합의 안에 그게 들어갔어요. 환율을 절하하면 안 된다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환율 합의가 돼 있어요. 네. 왜? 관세를 25% 때렸는데 환율을 25% 절하시키면 그 때린 효과가 안 나오잖아요. 중국이 지난번에 한번 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실제는 올해 들어서도 위안화가 한 3% 절하가 됐어요. 작년에는 한 5% 넘게 절하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2015년 이후로 계속 절하를 시켜요. 매년마다 평균 3에서 5% 이렇게 계속 스무스하게 절하시켜요. 근데 실제 계산하잖아요. 앉아서 미국의 M2, 중국의 M2, 미국의 GDP, 중국의 GDP 계산하면 지금 뭐 1달러 대비 7위안이 아니라 1달러 대비 22위안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왜냐면 중국에서 요즘에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돈이 못 나오게 하느라고. 아예 돈이 못 나오게 해요. 그래서 중국에 어디에서 돈이 못 나오게? 본토에서 중국이 못 나오게 한다, 돈을. 왜 해외로? 네, 왜냐면 지금 외환보유액이 지금 3조 1,000억 달러 정도 있는데 외환보유액이 없잖아요. 만약 중국이 3조 1,000원이 아니라 지금 중국이 외채가 2조 되거든요. 그러면 3조 1,000억에서 2조 마이너스 하면 1조밖에 안 남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외환보유액 중에서 외채가 2조잖아요. 외채를 누가 빌릴 것 같아요? 외채.
외국 나가서 누가 달러 그 레버리지를 일으킬 것 같아요. 달러 사입을 할 것 같아요. 기업들이 할 것 같죠. 근데 2015년 이전에는 기업들이 많이 했어요. 특히 부동산 기업이. 왜냐면 달러가 워낙 싸니까 해외에 나가서 달러를 싸게 조달해가지고 중국에 와서 펀지 게임을 했어요. 그 금리 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한국에 일본에 가서 싼 돈을 조달해서 한국 와서 투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처럼 특히 부동산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싼 달러를 조달해서 중국에서 그때는 중국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대출해줘서 금리차를 먹었거든요. 그 게임이 2015년까지 벌어지다가 2015년 특히 최근에 와서는 중국의 외채의 조달자가 기업이 아니라 중앙정부예요. 아, 그래요? 중앙정부가 왜 외채를 조달하겠어요? 왜 할 것 같아요? 빚 갚느라? 외환보유액이 지키기 힘드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서 외채를 조달해서 이거 3조 1,000원 계속 안정화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외환보유액 3조 1,000원인데 갑자기 1조 됐다 해서 위안화 환율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네. 지금의 수치는 중국 인민은행이 자기 정치적, 경제적 필요에 따라 만들어낸 수치고, 실제는 만약에 중국에서 이렇게 자본 대환이나 그리고 자본 항목을 막지 않으면 20이 넘어가는 건 아주 쉬운 일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정확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차원에서. 사실은 20위안으로 사실은 절하를 시켜야 네. 여러 가지가 이게 맞는 건데. 지금의 그냥 수치로 봐서 GDP하고 M2로 봐서 찍어낸 근데 그렇게 되면 미국, 중국의 수출 경쟁력은 어마어마해지니까. 어마해지는데 중국 자산은 20분의 1로 떨어지죠. 부동산이 무너지는 거죠. 중국 부동산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중국도 문제가 있는 거네요. 미국만 꺼려하는 게 아니라. 안 되죠. 왜냐면 중국이 아까 그 빌린 그렇죠. 달러를 빌렸는데 중국 위안화가 떨어지면 내 빚이 20배로 늘어나는 거죠. 옛날에 1달러를 벌었으면 7위안으로 갚으면 되는데 그렇지. 지금 20위안을 갚아야 되니까 내 빚이 20배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중앙은행에 계신 분들 이제 죽는 거죠, 그냥. 네. 중국 부동산은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출연하셔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정말 양면이 있더라고요. 수출 기업은 당장 이익이 커지니까 네. 딱 좋은데. 근데 지금 또 절하시켜서 의미가 없는 게 지금 비행기도 안 하는데. 그렇지. 지금 거래가 없으니까. 무역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세계 무역이 미니멈 12%에서 39%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배드 시나리오. 무슨 말이냐면 12월까지 계속 한다. 이러면 전 세계 무역이 39% 줄어든다고요. 근데 이게 백신이 빨리 나와서 잘 극복이 한다면 올해 무역 규모가 지난해 대비 12% 줄어들어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은 맞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중앙은행에 계신 분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중앙은행의 그러니까 정부나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그런 네. 게 있더라고요. 지금 내가 2조 달러, 3조 달러의 외채가 있다. 네. 네. 외환보유고가 네. 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 돈 많은데 네. 뭐 이렇게 막고 이렇게 쓰면 되지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네. 심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유지시키면서 필요한 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통화 스와프를 하든 돈을 빌려오든 네. 해야 될 수밖에 아주 없다. 중요하죠. 네. 그래서 중국 문제를 볼 때는 이 절대적인 데이터가 줄 수 있는 인포메이션이 많지 않고요. 그 뒤에 배경을 모르면 그 숫자만 보고 예를 들면 경제가 회복이 된다 이런 결론 내리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 통계국에 나오는 숫자 그 뒤에는 배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 50만 위안 있잖아요. 네. 여기 돈 1억이잖아요. 요즘에 그게 낮췄어요. 원래 50만 위안인데 지금 20만, 개인들은 20만 내가 은행가 찾잖아. 이게 하면 그런 걸 써야 돼요. 왜 내 이 돈을 찾는지, 왜 내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을 찾는지를 써야 돼요. 그거 웃기잖아. 내 돈 내 찾는데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유동성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 주는 시그널이 더 강하죠. 근데 참 지금 말씀 네. 이게 들어보니까 우리 올해 초인가요? 작년 네. 말쯤에 네. 그 중국의 그 지방은행들이 막 네. 타산 지경으로 몰리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중국 인민은행 보고서가 보고서가 냈죠. 나갔었죠. 500 몇 개 은행들이. 네, 맞아요. 500 몇십 개가. 지금 그런 상황들은 더 어려워지지 않았을까요? 은행들은? 질문을 아주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그래서 인민은행이 지금 뭐 하는지 알아요? 올해 인민은행이 그런 은행을 사주고 있어 자산을. 아. 인민은행이 자회사를 만들었어요. 왜냐면 그 은행이 부도나면 그 국민들이 그렇죠. 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지금 사주니까 결국 무슨 일이 생겼죠? 결국 완전 다 그냥 중국 인민은행 게 되는 거죠. 미국하고 똑같은 행동하는 거죠. 은행에서 중앙은행에 돈 찍어서 무너지는 자산을 사주는 거죠. 네. 그런데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위안화는 그러니까 우리 원화는 위안화와 이제 동조화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안화가 떨어지면 우리도 같이 떨어지고 위안화가 오르면 우리도 같이 오르고 네. 이 상관관계는 왜 생기는 건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농담인데 강의를 해줘야 되네요. 어쨌든 농담인데 이래요. 위안화하고 원화는 동조화, 우리가 커플링, 네. 그 다음에 비동조화는 디커플링을 하는데 굉장히 심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그 글로벌 밸류 체인 때문에 그래요. 글로벌 밸류 체인이 어떻게 됐냐면 아까 중국에서는 생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다 파냐면 서유럽하고 미국에 팔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부품을 수출하는 거예요. 네. 그게 보세요. 위안화가 절하가 되면 네. 수출이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이 부품이 잘 팔리겠죠. 아, 네. 그러면 부품이 한국 경제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뭐 원화는 절상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위안화하고 원화가 디커플링 요소도 있어요. 근데 또 그러니까 위안화가 절하가 되면 원화는 절하될 수도 있고 절상이 될 수도 있어요. 아, 일방적으로 절하되는 건 아니고. 예, 근데 왜 그러면 이게 두 가지가 다 있냐? 위안화가 절하가 되면 원화가 절하될 수도 있고 절상이 되는데, 왜냐면 한국은 양쪽이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해서 살아야 되고 또 원자재는 수입을 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위안화가 떨어지면 중국이 구매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수입을 덜 해요. 한국게 비싸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 수출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원화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위안화가 떨어지니까 원화가 떨어지는 동조화가 생겨요. 근데 반대로 위안화가 떨어지니까 수출이 증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부품이 많이 팔리니까 원화가 절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효과가 위안화하고 절하되는 부분도 있고 절상이 되는 부분이 커플링, 디커플링이 다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순이 제가 실증 연구한 게 있어요. 원화가 절상이 되면 이 두 효과가 서로 상쇄하잖아요. 네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위안화가 절상하면 원화는 절상해요. 무슨 말이냐? 어느 효과가 더 크죠? 그러니까 이게 부품 수출 효과가 더 큰 거예요. 왜냐면 중국에서 수출을 많이 하면 원화가 더 많이 물건이 잘 팔리니까 네. 같이 절상이 되니 효과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하도 하지 절상도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넷으로 보면 동조화로 보여요. 그러니까 동조화 요인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비동조화도 있고 동조화도 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왜 그런지는 글로벌 밸류체인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달러 전망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한국 사람들도 많이 달러 자산을 투자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엄청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면서 뭐 스티븐 로치 교수가 얘기했던 뭐 그런 폭락에 대한 경고도 있고,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이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이 달러 자산의 가치도 떨어지는 거니까 이게 좀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냥 달러는 뭐라 그러나 패권 기축통화로서 끄떡없다, 안심하고 그냥 계속 가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돈이 아주 많은 부자예요. 네. 재벌이에요. 그러면 달러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불확성이 클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만약에 이 코로나가 백신이 나온다 해도 꼭 극복한다는 게 없대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계속 변이를 일으킨대요. 그래서 지금 백신이 나올 때도 지금 어느 나라가 백신이 먼저 나오나에 따라서 경제 주도권이 달라질 건데, 근데 그 백신이 만사 해결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코로나가 내년 상반기에 가고 심지어 하반기까지 한다면 내 생각에 대기업도 파산해요. 네.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길게 갔을 때. 그러면 이럴 때는 안전자산 무조건 사야 돼요. 그래서 돈이 엄청나게 많고 자산이 엄청 많았다면 무조건 꼭 수익률을 추구할 필요 없어요. 이럴 때 안전한 게 우선이에요. 그러면 내 포트폴리오 50은 안전자산을 가져야 돼요. 그럼 달러 자산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투자하는 자원이다. 그러면 달러하고 위안하고 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까 주식하고 똑같아요. 항상 수익률이 20% 30%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져요. 전달이 됐죠, 뜻이. 네. 네. 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흐름을 읽어야 돼요. 좋은 질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너무 중요한 걸 그 밥을 몇만 원 썰 먹었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네, 방송 전에 항상 이렇게 밥을 좀 사드려야 되겠는데. 네. 이렇게 보면 돼요. 자기를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래요. 내가 한 기업을 연구하는 게 쉽다. 네.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 투자한다면 내가 아드님 이름이 뭐였죠? 우리 이재용 회장. 이재용 회장님이 머리를 잃는 게 내가 쉽다. 한 개 기업을 잃는 게 나한테는 쉬운 일이다. 이러면 주식을 해야 되고요. 주식. 근데 나는 한국 중앙은행의 이주열 총재가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잘 읽을 수 있다.
이러면 내가 금리에 베팅해야 돼요. 그거는 환율 투자가 적합하다는 말이에요. 환율 투자는 금리에 베팅하는 거예요. 이거는 매크로 투자고요. 이제 이런 분들을 머리를 잘 해서 한 개 기업을 잘 분석하고 워린 버핏처럼 매년 재무 분석 보고서만 읽는다잖아. 지하철 타도 재무 분석 보고서만 읽고 다니. 이런 내가 한 개 기업을 읽는 걸 잘하는 사람은 마이크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가 맞는 거고요. 그러면 스스로 판단해야 되죠. 아, 내가 어떤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가는 걸 잘 읽는데 내가 정보성적인 자질이 있다면 나는 환율 투자를 하는 게 맞고요. 그럼 환율로 20-30%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우리 중국 인민은행의 이강 총재가 무슨 생각하는지, 우리 여기 한국의 이주열 총재가 무슨 생각하는지 이런 걸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환율을 뭐 수익률 5% 만드는 건 일도 아니죠. 그렇죠. 워낙 급등량이 많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정말 잘하거나 관심이 깊은 분야를 하나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네, 내가 어느 쪽에 사람이라는 게 타고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센시티브한데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그냥 ETF 투자하든. 그렇죠. 아니면 맡기는 거죠. 펀드 펀드에다. 매니저한테, 저기 한국의 우수한 저 금융회사들한테 맡기는 거죠. 그다음 나는 내일을 내 월급 타는 거죠. 근데 돈 매달 50만씩 맡기는 거죠. 운영해라. 그래서 수익률 잘 내주면 계속 그 사람 쓰고. 안 나오면 바꾸고. 내가 직접 할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하고 중국이 문제예요. 내가 해. 개인들이. 내가 전문가가 아닌데 내가 직접 해요. 100점 100패. 이럴 때 내 출근을 열심히 하고 월급 중에 조금 꺼내서 매니저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 매니저가 수익률 잘해주면 조금 더 추가해서 더 하고 못해주면 바꾸고. 근데 그 사람 고용하는 거예요. 수익률 100%라면 20% 주면 돼요. 80% 내가. 그래도 뭐, 어쨌든 그렇죠. 올라가는 게임에서 나눈 거니까 그게 훨씬, 이게 미국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세요. 네. 자, 제가 만들 수도 있어요. 네.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번에는 그 홍콩 보안법 이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뭐 이제 그 보안법 통과하고 중국에서는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는 그 특별 조치 그 철회하고 뭐 이제 극과 극으로 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홍콩에 있는 여러 가지 외국 다국적 금융 회사들이 홍콩을 탈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탈출하는 금융 회사와 인력들을 자본을 잡기 위해서 지금 싱가포르와 일본이 막 엄청나게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도 물론 거기 좀 발을 끼얹은 것 같은데, 끼인 것 같은데, 한국은 일단 첫 번째로 다 거절을 당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이 외면당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금융에서. 지금 한국의 어떤 금융 문화 혹은 금융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 건가요? 글로벌 상황에서 봤을 때. 그게 매년마다 나오는 순위가 있는데,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 순위가 굉장히 올라갔었어요. 제가 그때 그 위안화 허브, 한국의 위안화 허브 제가 만든다고 그때 PM을 하고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왔을 때,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사인도 하고, 그 이듬해 리커창 총리 왔을 때, 한국하고 중국 간의 채권 통을 만드는 그것도 이렇게 사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위안화 허브에 열심히 했는데, 그때 순위가 엄청 올라갔어요. 왜냐면 한국이 옛날에 외환시장이 원하고 달러 외환시장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하면서 여러분은 관심 없어서 모르겠지만 후에 위안화하고 원화 시장이 생긴 거예요. 원래는 위안화하고 원화를 바꾸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위안화하고 달러하고 원화 이렇게 두 번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용이 두 번 들어가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왜 이렇게 해외에다 돈을 보낼 때 그 수수료가 비싼지 알아요? 특히 이렇게 서수 화폐는 더 비싸요. 왜냐면 이게 두 번 거치니까 환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스위프트가 또 독점을 하니까 또 수수료 비용이 비싼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는 직접 대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단계가 한 번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위안시장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하려면. 그래서 원화하고 위안시장이 생겼고 상해에도 생겼어요. 원화, 위안화 시장. 그러면 이게 벌써 지수가 올라가요. 근데 중국이 위안화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위안화가 평가 저라 압력을 받으면서 중국에서 홍콩에 있는 위안화를 다 걷어 들어갔어요. 네. 왜냐면 미국에서 중국 경제가 나쁘다 이러면 공매도를 칠 때 홍콩에서 치거든요. 네. 이번에 홍콩이 보안법이 통과되면서 미국의 그 헤지 펀드, 제일 유명한 헤지 펀드가 있어요. 이름이 케어 베이스 거예요, 아마. 이게 항상 중국 개념의 공매도를 쳐서 돈 버는 펀드예요. 근데 이번에 또 홍콩 펀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돈을 지금 엄청 조성을 해서, 그래서 지금 홍콩 주식하고 홍콩 달러 환율이
지금 마이너스 60% 떨어지면 자기네 돈 엄청 버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다 베팅하겠냐는 투자자의 선택이죠.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는 건지, 그다음 그 사람 돈 벌지 않을지, 그는 이제 나중에 6개월 후에 답이 나오는데, 근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홍콩이 위안화, 중국, 차이나 경제에 대한 공매도를 치는, 안 좋게 볼 때 홍콩에서 쳤어요. 홍콩이 위안화가 제일 많으니까요. 그게 우리가 위안화가 두 가지가 있어요. CNY, 본토 위안화. 홍콩에서 거래되는 위안화를 CNH, H가 홍콩이라는 의미예요. 아.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특히 2014년이 클라이막스였어요. 그때 홍콩에 위안화 예금만 1조 넘게 있었거든요. 근데 싱가포르는 비교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홍콩의 글로벌 허브 위치가 싱가포르보다 앞서 있어요. 그래서 뉴욕, 런던, 홍콩 이 순위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온 그 순위를 보면은 싱가포르이 앞에 있어요. 홍콩이 6위로 밀려났고요. 서울은 10몇 위부터 지금 33위로 밀려났어요. 아, 10몇위에 많이 떨어졌네요. 엄청 떨어졌어요. 왜냐면 그 후로 이게 사실 노무현 정권 때 한국이 동북아 글로벌 금융 허브 한다고 그러다가 후에 사실 지금까지 한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IFC 만들고 부산에도 뭐 국제금융시장에서 IFC 만드는데 거기 가보면 입주 외국 기업들이 많지가 않고 실제는 한국에 와서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거꾸로 돼서 여기 저 명동에 저기 종로구에 외환은행, 외국계 은행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네. 근데 다 철퇴했잖아요. 아. 그 자리를 누가 메꿨냐면 중국 은행들 다 들어와 메꿨어요. 그 건물도 중국 은행들이 와서 사갔고요. 그래서 저 유럽이나 미국계 은행들은 서울을 떠났는데 중국계 은행들은 들어왔고요. 근데 똑같은 현상이 지금 홍콩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홍콩이 외국계는 많이 나갔고요. 중국계가 많이 들어가요. 네. 근데 왜 그러면 거기서 이제 철퇴하는 외국계가 서울에 올 거냐? 근데 잠깐만, 홍콩 보안법을 떠나서도 이미 떠나갔잖아요. 외국계 은행들이 왔다 떠나갔잖아요. 그러면 잠깐만, 홍콩 보안법 때문에 홍콩 떠난 데서 한국에 오겠어요? 옛날에 홍콩하고 상관없을 때도 이미 여길 떠나갔는데, 그럼 네. 홍콩 보안법 때문에 서울에 오겠어요? 오게 하려면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Why 서울? 그러면 그 대안으로서 홍콩이 그렇게 되면서 홍콩이 글로벌 국제금융 허브가 약화가 되겠다 해서 사람들이 요즘에 되게 이슈예요. 우리 전문가들 사이에 이게 되게 세미나를 많이 해요, 요즘에. 그래서 그 돈이 어디로 갈 건가? 홍콩의 글로벌 국제금융 허브 지위를 누가 대체할 건가? 중국 정부의 목표는 홍콩이 글로벌 국제금융 허브가 된 거는 위안화 허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안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실물 거래하잖아요. 우리가 한국 기업이 중국에 물건을 팔았잖아요. 이게 위안화를 예를 들면 받아요. 그게 얼마나 리스크가 있어요. 환율 리스크. 그럼 어떻게 하죠? 이게 내가 오늘 1달러당 7위안으로 생각하고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받을 때는 1달러당 예를 들면 뭐 20위안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손실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돈을 위안화로 받으니까 손실이잖아요. 이게 돈값이 떨어지죠. 그럼 이게 기업은 물건으로 팔아서 수익률이 5%밖에 안 되는데 환율로 마이너스 50% 이러면 내 돈 못 벌게 되니까 기업들한테는 환율 위험이 제일 큰 위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대부분은 물건 팔 때 해지를 걸어요. 그렇죠. 환율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게 주로 홍콩 시장을 많이 써요. 그래서 홍콩에서 환해지 거래를 해주는 그 투자해주는 이 매니저들이 몸값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가 위안화 허브였어요. 위안화 거래를 제일 많이 했는데 만약에 홍콩 보안법 때문에 외국계가 다 나고 위안화 거래나 이런 게 줄어들면 그걸 누가 대체할 거냐 이래서 중국 정부가 그리는 그림은 이래요. 홍콩은 자유무역항으로서 가장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역 중개 지역이었잖아요. 그 역할을 해남도가 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요즘에 해남도를 갖다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해놨어요. 그래서 중국의 해남도가 독립관세 지역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중국 본토하고 왔다 갔다 하는 물건을 다 비관세, 면세 지역으로 만들어요. 그게 독립관세. 여기 제주도처럼 본토하고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근데 자유무역항 기능은 해남도에 보내고 위안화 허브 기능은 마카오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국 당국의 이건 너의 생각이고 실제 그럴 수 있는 다른 문제인 게 홍콩이 이게 글로벌 금융 허브 되려면 조건이 몇 개 있어요. 무역 규모가 커야 돼요. 왜냐면 페이먼트, 결제를 해야 거기에 금융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결제를 안 하는데 무슨 금융 수요가 생겨요? 그러니까 무역 규모가 커야 돼요. 근데 마카오는 작아요. 그래서 무역 규모, 페이먼트, 결제가 큰 면에서는 서울이 경쟁력이 있어요. 동북아에서 중국하고 무역 규모가 제일 큰 게 서울이 한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 실물 쪽에서는 경쟁력이 엄청 커요. 이렇게 큰 무역 규모가 없거든요. 한국은 우세예요.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홍콩이 왜 글로벌 협력 하나는 무역, 중국과 무역 규모가 다 중개 무역 거기를 통해서 하니까 본토로 98% 들어간단 말이에요. 무역 규모 크게 페이먼트가 일어나서 거기 해치 수요가 있으니까 무역 금융이 발달하고 무역 금융 발달하니까 파생 금융이 있고 글로벌 협력가 되는데 그다음에 좋은 점이 홍콩은 영어를 써요. 영어 인재가 많아요. 네. 금융 인재가 많고 영어 인재가 많아요. 그럼 한국이 영어, 금융 인재가 많냐? 이 두 번째 퀘스천. 이 인프라가 있냐? 답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고 두 번째는 그 규제예요. 홍콩은 일단 미국에서 홍콩이 제일 먼저 중국 본토보다 더 먼저 WTO에 가입을 했어요. 한계 특별 지역으로서. 그래서 비관세 지역이고요. 그래서 또 미국이 홍콩 정책법을 통과시키면서 홍콩에 최우대 혜택국을 줬어요. 그래서 관세가 3.5%밖에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미국에 그게 있어요. 옛날에 일본하고 한국이 막 싸울 때, 무역 싸움을 할 때 그 세계 품목에 대해서 항상 허락 심사, 건별 심사를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한국이 그 등급이 내려간 거잖아요. 그것처럼 홍콩 등급이 미국에서 B 등급이에요. 근데 중국 본토는 D 등급이에요. D 등급은 적대국에 상품 수출할 때 그걸 맞춰야 되는 거예요. 건별 심사. 근데 B 등급은 최우대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면 홍콩을 갖다가 D 등급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관세가 7.5%에서 25%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위치를 누군가가 대체할 건데 실물에서는 서울이 경쟁력이 있는데 무역거래에서는 근데 아까 말하는 영어권 인재하고 그 다음에 그 규제인데 홍콩 규제가 가장 적어요. 법인 설립부터 시작해서 법인세라든가 뭐 이런 자유도 모든 자금 거래라든가 뭐 이런 계사 개설하고 뭐 외환, 퇴환 이런 게 정말 잘 돼 있거든요. 세제 정책. 근데 한국은 세제 정책하고 외환 정책이 너무 세요. 특히 한국이 97년, 98년 외환 위기 트라우마가 있어서 외환이 너무 강해요. 그거 아세요? 원화는 해외를 막아놨어요. 근데 국내에서 외화, 퇴환은 자유로워요.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원화를 해외에 나가서 퇴환하면 불법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원화는 해외를 막아놨고 국내를 풀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국내에서 외화하고 원화 퇴환은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거꾸로예요. 중국은 국내에서 퇴환은 막아놨어요. 근데 해외를 열어놨어요. 해외 나가 위안화는 제멋대로 마음대로예요. 근데 불법이 아닌데 중국 국내에서는 달러를 마음대로 퇴환 못해요. 정부가 허용한 범위에서 원래 1인당 5만 달러인데 요즘에 그것도 못해요. 다 막아놔서. 그래서 이런 게임이거든요. 근데 한국이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그게 원화가 국제화가 되고 한국이 허브가 될 수 있어요? 대환이 지금 외환 문제. 왜냐면 이게 한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니까 환율이 제일 중요해요. 환율 안정이 없으면 이게 바로 외환 위기 상황으로 가버리니까 그래요. 한국이 외환 보유액이 지금 한 4천 얼마 있는데 만약에 이게 외환이 1000에서 2000 간다 막 이러면 이게 얼마 못 지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 그래 외환이 세고 두 번째는 세제 규제예요. 무슨 뜻이냐면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저기 그 한국의 채권시장에 외국 투자자가 펀드가 들어오잖아요. 그냥 펀드는 그 뒤에 누군지 몰라요. 근데 한국이 채권 수익률을 세금을 받을 때 아이디별로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 개인별로 받아요. 그 사람을 주제로 받아요. 이게 뭐냐면 펀드가 투자했는데 수익률에 대해서 세제를 매길 때는 그 뒤에 개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세제를 매게 되니까 그 사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여서 수익률이 얼마고 세금을 얼마 때리겠다는데 외국 펀드들이 그 제일 싫어해요. 그 뒤에 누군가를 밝히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면 한국이 안 들어오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위안화 허브할 때 중국하고 채권 통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국회를 통과해야 돼요. 법을 수정해야 돼요. 근데 이처럼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법을 일단 수정하기 시작하면 거의 미션 임포서블. 그리고 이게 세제 이런 규제가 바뀌지 않으면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그냥 수두룩하게 있어요. 뭐 되게 많아요. 금융 쪽에서? 예, 금융 이런 규제가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내가 본사를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 금융사 사장이에요. 내 본사를 서울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상해에다 만들겠어요. 그러면 못 가요. 여기서 동의를 안 해요. 내 회사인데 내가 본사를 금융사잖아요. 본사를 중국에 옮겨가겠다 못 가요. 아, 왜요? 본사는 반드시 여기 있어야 돼요. 아. 예를 들면 이런 거. 뭐 이런 자유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무슨 수없이 많아요. 규제가 많다는 얘기네. 엄청 많아요. 그리고 뭐 산업자본이 금융 자본 투자도 안 되고. 그렇죠. 뭐 등등등등등등도 엄청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얘가 허브가 되려면 최대한 규제가 없어야 되고요. 규제.
허브가 되려면 규제가 최대한 투명해야 돼요. 최대한 규제가 최대한 간섭하지 투명해야 되고요. 인재가 많아야 돼요. 그 다음에 실물 거래가 커야 돼요. 근데 한국은 이게 좋아요. 그리고 중국이 매년마다 이게 사드 빼고는 1년에 800만 명에서 1000만 명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서로. 네. 한국 한 600만 명이 가고 중국 한 800만 명 오고. 그러니까 실수요가 엄청 커요. 원래는 한국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 중국계 은행들이 재밌어요. 예를 하나 들게요. 이게 정말 재밌는데 한국에도 중국계 은행이 지점이 있고 런던에도 있잖아요. 미국에도 있고. 근데 어느 지점이 돈을 제일 많이 벌 것 같아요? 은행 지점이. 한국? 왜? 약간 많으니까 오고 가고 환전하는 수요가. 내가 미리 앞에 것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무 그런 걸 줬네요. 맞습니다. 보통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미국하고 유럽이 경제 규모가 금융업이니까 그쪽에 가면 일이 더 많고 은행이 돈 더 많이 버는 줄 알아요. 이게 세계에 나간 중국계 은행 지점들 중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게 서울에 있는 중국계 은행 지점이에요. 네. 여기는 실거래가 많으니까. 근데 저 뉴욕이나 저기 런던 간 은행들은 거의 여행사예요. 본사에서 뭐 은행장에 오면은 가이드나 해주고 뭐 운전이나 뭐 이런 일을 해요. 금융적인. 예를 들면 과장해서 말하면 여기는 훨씬 더 업무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 지점장이 훨씬 파워풀한 사람이네, 맨이네. 또 훨씬 수익률이 높고요. 훨씬 할 일이 많고요. 훨씬 이렇게 알짜배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서울이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런 전제 조건이 없을 때. 그래서 최근에 홍콩보안법 때문에 외국 기관이 나가면서 돈들이 일부분은 싱가포르에 많이 갔어요. 싱가포르 예금이 4배 넘게 증가했어요. 아, 많이 그래요? 갔고요. 엄청나네요. 근데 싱가포르는 경쟁력이 세요. 왜냐하면 뒤에 아시안 국가들이 있는데 중국이 대무역에서 1위 유럽, 그 다음에 지역으로 봤을 때 아시안이 2위예요. 그러니까 유럽하고 아시안이 제일 크고 그다음 미국이에요. 근데 아시안은 막 수많은 지역이 있으니까 국가별로 보면 유럽, 미국이 가장 커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 뭐 일본 막 이래요. 그러니까 한국도 만만치가 않아요. 한 개 요렇게 요런 나라가 규모가 엄청 큰 거죠, 사실은. 근데 그래서 싱가포르 일부분 갈 거고요. 그리고 동경이나 어차피 A는 국제화 통화예요. 그러니까 훨씬 인프라가 좋죠. 동경이. 네. 그러니까 동경이 서울보다 경쟁력 지수가 훨씬 높더라고요. 훨씬 앞에 있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중국의 상하이나 다 앞에 있어요. 상해. 예. 그러니까 결론은 어쨌건 우리가 지금 딸리는 거는 이제 규제, 네. 규제하고 그 말씀하신 그 인재풀, 외국 간의 그리고 태환 문제. 네, 제도, 외환. 인재풀도 중요해요. 한국이 사람들이 금융 인재가 많아야 돼요. 하긴 뭐 영어를 그렇게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배운 사람은 많은데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 같지는 그러니까 않아요. 이런 사람들 적어요. 한국은 이게 한국의 기관 투자가들도 있잖아요. 주로 국내 포트폴리오를 많이 갖고 있어요. 한국의 펀드들이 해외 포트폴리오가 많지가 않아요. 비중이 OECD 국가에서 가장 적어요. 무슨 말이죠? 크로스보더 업무가 약하다는 거예요. 국제 업무가. 근데 이게 글로벌 금융 허브는 국제 업무를 잘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런 인재가 굉장히 적어요. 예를 들면 아주 우리가 일상생활 예를 들면 제가 은행 가잖아요. 아무 은행 가서 제가 이래요. 저한테 위안화가 만 위안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영국 파운드로 태환해 주세요. 이러면 수수료를 엄청 받아요. 왜 많이 받는지 알아요? 이게 벌써 위안화하고 영국 런던 간의 태환이잖아요. 왜 많이 받냐 이러면 수수료를 엄청 많이 받아요. 왜 받냐? 그 태환해 줄 때 중간 수수료 엄청 많이 받나? 왜 많이 받는지 알아요? 그 은행에서 내 위안화를 받았잖아요. 그럼 그걸 그냥 두고 있지 않아요. 위안시장에서 운용을 해야 돼요. 홍콩 위안시장에서 운용해야 돼요. 위안화를 팔아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오래 갖고 있으면 위험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운용할 수 있는 외환 운용력이 그 은행에는 없단 말이에요. 아니면 한 사람을 쓰려면 연봉을 1억 이상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없으면 다른 은행의 펀드 외환 딜러를 고용해야 되고 아웃소싱 해야 되고 내가 직접 외환 딜러를 갖고 있으면 연봉 1억 이상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액 화폐일수록 수수료를 더 많이 주는 이유가 여기에 왜냐면 외환 딜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돈이 들어오면 건당 얼마씩 만 원인가 몇만 원씩 네. 뛰는 게 있더라고요. 예, 또. 그게 외환 딜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런 크로스보더 국제 업무, 왜냐면 한국에 이런 인재가 아주 적은 거예요. 네. 한국은 채권 시장 인재. 왜냐면 이게 국제 금융 허브의 기본은 채권 시장이에요. 채권 시장. 일단 액수가 또 크니까. 예, 이게 채권이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딜러가 채권 인재들이 적고요. 그 다음에 이런 크로스보더 인재가 적어요. 네. 네. 우리가 말로만 금융허브 했는데 네. 실제는 그거를 이루기 위한 그 규제라든가 네. 이런 것들에 있어서 따라가지 못한 거네요. 네, 네. 하여튼 우리의 약점을 알았으니까 그 뭔가 뭐 정부 당국자들도 좀 우리 어차피 뭐
제조업 가지고 먹고 살기는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금융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네. 얘기 많이 나오는데 뭔가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이번에 이제 IMF가 4월 달에 네. 그 경제 전망을 내놓고 지금 이번 달 며칠 전에 수정 경제 전망을 한 달 일찍 내놨잖아요. 네. 근데 이제 4월 달에 내놓은 것도 사실 되게 상황이 안 좋았는데 네. 지금 수정 경제 전망치는 훨씬 더 나빠진 걸로 나왔단 네. 말이죠. 네. 이 세계 경제가 정말 지금 어떤 상황인 건가요? 한국도 훨씬 나쁘게 더 전망했고요. 인도도 마이너스 4.8인가 뭐 굉장히 안 좋게나 이머징 국가도. 근데 네. 중국은 원래는 전망치가 올해 연 평균 1.2였는데 줄여서 지금 1%. 그래도 포지티브예요. 중국은 올해 어쨌든 포지티브로 1%. 아까 교통은행은 2%. 네. 저는 2%로 잘 간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근데 만약에 국무원에서 나오는 이런 힌트랑 보면 뭐 maybe 끝나고 막 4%로 성장했다 할 수도 있고 몰라요. 어쨌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느껴지는 그 실물 경제는 왜냐면 저도 지금 온몸으로 느끼는 건데 일단 비행기가 없으니까 제가 아무것도 못해. 제가 원래 그렇죠. 올해 지금 그 프로젝트 때문에 출장을 싱가포르도 가야 되고요. 중국도 가야 되고 여러 곳을 갔어야 돼요. 지금 그래서 하반기로 다 옮겨놨는데 못 갈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으로는. 근데 비행기가 없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있는 곳이 있는데 예를 들면 중국 갈 때 비행기 티켓이 얼마나 한 70만 원화로 해요. 네. 근데 지금 600만 원이에요. 네? 600만 원. 거의 10배 가까이, 8배 가까이 올랐네. 가려면 그렇게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가요? 아니 그것도 일단은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예, 구하는 게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요? 그것도 그렇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그것도 꼭 된다 보장이 없어요. 로또하고 똑같아요. 당첨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근데 이게 어떻게 경제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아까 위안화가 평가절에서 의미가 없다라는 게 그래서 의미가 없는데 수출 촉진 때문에 평가절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역이 안 되는데 괜히 통화를 절하시켜서 내가 우리 자산 가격을 떨어뜨릴 일이 있어요. 내가 오히려 통화 가치가 올라가면 외국 물건 살 때 더 싸게 사잖아요. 수입할 그렇죠. 때. 그게 낫지. 왜냐면 수출이 지금 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경제가 그만큼 물류가 막히고 항공길 막히고 육류가 막히고 바닷길이 막히니까 이게 경제라는 거는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래잖아요. 네.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훨씬 안 좋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끝나지 않는 게 더 문제예요. 이게 올해 말에는 저는 거의 우리가 다 100% 받아들이는 사실이고 지금 내년 중반이냐 올해 말이냐 아주 긍정적인 게 지금 올해 말인데 내년까지 가면은 저는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네.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IMF라든가 세계은행에서 나오는 네. 경제 전망치를 보면 네. 여기는 시나리오별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배드 시나리오, 네. 노멀 시나리오, 뭐 굿 시나리오 이렇게 나오죠. 근데 보통 우리가 굿 시나리오를 그 핵심으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네. 사실은 상황이 나쁜 쪽으로 간 시나리오를 보면 엄청나게 그러니까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나와서 중국 경제 전망하고 이렇게 그 안 좋은 면을 많이 말해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뭐 상황에 따라 좋은 면을 말해주고 중국 경제는 어느 나라나 양면이잖아요. 그러면 이 타임에서는 좋은 일을 많이 말해주고 이 타임에서 안 좋은 말을 해주는데 제가 이렇게 안 좋은 말을 들었던 중국인들이 계세요. 제가 방송하는 거. 네. 그러면 이래요. 아니라고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무슨 말 제가 이렇게 대답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잘 가는 거는 대비를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그건 기대 이상. 어차피 좋게 가는 거니까. 근데 사람이 항상 우리가 개인 생활도 그렇잖아요. 항상 안 좋은 게 터졌을 때가 최대의 리스크고 거기에 내가 극복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달리기를 할 때 집체 달리기 하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네. 그거 뭐라 릴레이 그냥 달리기 할 때 이어달리기. 그건 누가 속도를 결정하는지 알아요? 제일 못 달리는 사람이 결정해요. 우리 팀으로 달리기 할 때. 아, 그래요? 당연하죠. 예를 들면 그거 뭐 이렇게 주는 거 뭐예요? 이게 릴레이 바톤이라고 그러나? 네, 바톤 하면 달리는 경기 있잖아요. 미국 네. 팀, 한국 팀, 중국 팀 만약에 네, 한다고 개주 개주 달리기 할 때 그 누가 1등을 하냐면 제일 잘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는 누가 제일 못 달리는 사람이 평균 속도를 결정해 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우리가 괜찮아 어차피 좋게 가니까 근데 배드 시나리오 배드 시나리오에 살아남을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위기가 와서 기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동학개미가 주의사항이 엄청 들어온 거잖아요.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근데 기회를 잡기 전에 내가 일단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으려면 위험이 어디에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항상 경제에 대한 위기 요인을 말해주냐면 위기가 안 터지면 제일 좋아요. 근데 터졌을 때 내가 대처 방안이 있어야 내가 일단 살아남아야 그 다음에 기회인 거죠. 그래서 위기 요인을 아는 게 굿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해서 기회 요인은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그래 종합적으로 보자는 건데 굳이 둘 중에 선택하려면 위기 요인을 꼭 체크해야죠.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가 지금 백신 때문에 정치 지배 구조도 변하잖아요. 만약에 백신이 제일 먼저, 지금 중국이 이미 제일 빨리 가고 있어요. 왜냐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바로 대량 인체 실험을 해요. 그렇죠. 인체 실험이 제일 어려운 건데. 예, 그게 마지막 단계인데 그걸 바로 해버렸거든요. 앞 단계 띄고.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소수 먼저 이렇게 해요. 그거 백신 나왔잖아요. 그러면 먼저 한두 사람 지원자를 받아서 그 사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집단 또 하고, 그 다음에 대량으로 하고 또 한 관찰을 해서 괜찮다 해야 탁 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통은 제대로 백신 만들어지기 10년이 걸려요. 원래는. 근데 지금 막 급하니까 지금 뭐 1년 내에 만들어내겠다는데 원래는 안 맞거든요. 이게 왜 실험에도 원래는 관찰 기간이라는 그렇죠. 게 있잖아요. 근데 중국 바로 앞쪽에 다 뛰어가지고 바로 대량이 들어갔어요. 여기서 뭐 오케이 하면은 바로 가능해지. 그러니까 생각해서 중국에서 백신을 지금 한다 이러면 전 세계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 경제가 살려면 일단 이게 끝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 공급받으려면. 끝내줘야 되잖아요. 이 코로나가. 그러면 그걸 백신을 가진 그 자하고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 정치 지배 구조도 변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세계 경제는 어떻게 가냐는 백신이 누가 어떻게 빨리 만들어내냐. 아, 진짜 그게 네. 그 엄청난 경쟁력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앞으로의 그 판도를 가르는. 예, 그리고 이미지도 확 변하죠. 한국이 제일 먼저 하면 세계적으로 엄청난 광고가 효과가 나겠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나쁘다라고 네. 지금 생각하는 더 나빠졌다라는 그 기준조차도 사실은 굿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IM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면은 굿 시나리오에 속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옥스퍼드나 이런 발표한 자료를 보면 배드 시나리오일 경우에는 중국이 마이너스 올해 5%예요. 한국은 뭐 마이너스 6% 넘고요. 배드 시나리오에. 네. 예, 그리고 굿 시나리오면 뭐 마이너스 0.몇 %.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수치를 보니까 이제 네. 물론 이건 IMF 수정 네. 경제 전망치인데 네. 예를 들어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1, 네. 뭐 마이너스 8로 이제 더 나빠지는 네. 걸 했고 신흥국은 1.1에서 마이너스 1.1에서 마이너스 3%로 이렇게 네. 수정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뭔가 이 경제 성장이 네. 어쨌든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중심으로 더 빨리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전망이 나오는 건데 네. 그러면 우리가 투자도 지금은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이 더 낫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 신흥국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요. 주로 우리가 동남아,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나라가 중심이 될 건데요.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인도가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겠어요. 왜냐면 거기 지금 거기가 경제가 약하다 보니까 검사를 못 해요. 네. 검사제가 부족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도대체 특히 그 빈민가에 6천만 명이 넘어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떤지가 파악이 안 되는데요. 인도는 되게 심각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인도가 마이너스 4.8%거든요. IMF가 지금 전망하는 게 굉장히 안 좋고요.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인도는 체제가 민주주의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사회주의다 보니까 자가격리 효과가 좋아요. 집에 있어 이러면 딱 있는 거잖아요. 2달 있어 하면 딱 있는 거 안 나와요. 전 세계 14억을 격리시킬 수는 중국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럴 때 그 체제의 우월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사회주의를 뭐 좋다고 막 이런 선전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러다 보니까 극복이 효율적으로 되는 거죠. 근데 민주주의 국가 뭐 특히 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인권 뭐 우리가 걸려도 상관없어. 우리가 나오겠다는데 뭐 왜 못 나오게 해? 막 이러는 거잖아. 막 이탈리아 옛날에 사람 나오면 막 벌금 시키고 이랬잖아요. 근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막 나와 그렇죠. 시위를 하잖아요. 왜냐면 나는 걸려도 상관없어. 나오겠다는데 왜 못 나오게 해? 이게 저 나라들이 그 국민들의 사고방식인데 중국은 이런 게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나오지 마. 그러니까 경제가 코로나 극복하기가 좀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빨리 회복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자체 시장 규모가 크니까 어떤 산업들은 굉장히 빨리 가서 대표적인 게 교육이에요. 네. 요즘에 중국 교육이 장난 아니게 좋아요. 왜냐면 그래요? 특히 코로나는 이게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이 워낙 우리가 4차 기술 혁명 시대 온라인 교육 대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이 특히 중국의 2, 3선 도시, 그러니까 1선 도시는 워낙 잘 사고
이러니까 온라인 교육 활성화됐는데 2, 3선 도시, 농촌에 있는 이런 도시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온라인 교육 수요가 확 늘어나면서 중국의 이런 쉐어스 이런 기업 주식들은 뭐 50%, 70% 이렇게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수요가 확 늘어나게 돼 있죠.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회복이 제일 빠르고요. 예. 그래서 손해를 보는 주식도 있지만 이 기회에 이런 온라인 유통사, 식품 기업들, 그리고 이런 교육 회사들, 게임 회사들은 오히려 엄청 매출이 올라가고 수익률이 엄청 올라갔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건 IMF에서도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네. 자산을 지켜야 될 때다 네. 지금. 그러나 지금 상황은 올라가니까 개인들도 그렇고 막 네.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러다가 이런 위기가 사실 오지 않아야 되겠지만 네. 뭐 2차 팬데믹이 오든 아니면 무슨 2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너무나 나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뭐 폭락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다시. 이럴 때 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떨어졌어.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에 대해 잘 모르면 ETF가 좋죠. 지난번에 제가 사실 처음에 한국 코스피가 그때 1600 갈 때였어요. 제가 네. 그때 방송할 때인데 제가 레버리지로 ETF 들어가겠다. 2배 넘게 벌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ETF가 좋은 투자 방법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평시에 만약에 주식에 대해 좀 꺼있는 사람들 잘 알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다 같이 외부 샥이 올 땐 다 같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좋은 그렇죠. 주식이더라. 그럴 때는 저가 매수 기회죠. 그럼 자기가 아는 기업에 대해서 자기의 예금 상당 부분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근데 가는 산업에 투자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보통 투자할 때 항상 종목만 보는데 워린 버핏이 그랬는데 오히려 종목보다 더 중요한 게 섹터예요. 섹터를 먼저 봐야 돼요. 섹터. 섹터 우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사람보다 거꾸로 해요. 그렇죠. 저 어떤 종목, 그러니까 보통 우리 말이 종목을 물어봐요. 좋은 종목 뭐가 있을까? 네. 뭐 이러잖아요. 먼저 섹터를 봐야 돼요. 왜냐면 파도는 바람이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이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파도가 탁 일 때 파도에 밀려서 머리 아래 안 되고 싶으면 우리가 그 파도 위에 설 수가 있으면 그게 무슨 운동이죠? 그 파도를 타는 운동이 있잖아요. 바다에서. 아, 서핑? 예, 서핑할 때 그 잘하는 사람들 탁 파도 위에 서잖아요. 네. 그 사람들 왜 그 바람을 읽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도 돈을 벌려면 바람을 읽는 게 우선이에요. 네. 그래서 파도를 보지 말고 바람을 봐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섹터를 읽는 게 우선이다. 네. 이 종목의 가격이 오르고 내리기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이제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갑자기 그 어떤 네. 급락하는 상황이 왔어요. 갑자기 네. 위기 때문에. 네. 그럴 때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섹터를 하는 봐야죠.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그 대로 주식을 섹터 봐야 된다니까요. 아, 갈 그럼- 수 있는 걸 내가 만약에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섹터가 아니라면 그때 네. 그 갈아타도 이전을 좋고요. 갈아타는 네, 상황. 갈아타주고. 그러니까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 사람 갖고 있는 게 뭔지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섹터, 올바른 섹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뭐 그런 섹터에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오히려 막 놀래가지고 팔거나 아니면 더 떨어질까봐 보통 그 더 저가에 살려고 보통 팔고 타이밍 잡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거보다는 그냥 보유하면서 추가로 더 여유가 있으면 사는 전략 아니면 그냥 계속 장기 전략으로 그냥 끌고 가는 거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하면 위험한 게요. 4차 산업 섹터라면 너무 넓어요. 아, 예를 그렇지. 들면 요즘에 우리가 5G라고 하잖아요. 네. 미래는 5G라고 하는데 5G 관련된 섹터가 굉장히 많은데요. 5G라는 게 우리가 고속도로에 비교하면 길을 까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통사들이 주로 깐단 말이에요. 인프라를 기지고 깔고 이런 건 돈을 못 벌어요. 그러면 4G 때 그 통사들이 길을 깔았잖아요. 근데 걔네들 돈 번 게 아니고 누가 돈 버냐면 구글, 아마존 그 길을 깐 데서 거기서 콘텐츠를 주는 기업들이 플랫폼 주는 돈으로 세계적인 그렇죠. 기업이 된 거예요. 네.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러면 5G 길을 까는 보통 우리가 4차 기술 혁명이라면 5G 관련 주식에 막 투자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힌트 주면 오늘 컨디션 좋으니까 하나만 주면 네. 제일 지금 1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 데이터 보안 주식이에요. 이번에 줌 주식이 엄청 올라갔고요. 그렇죠. 중국의 지금 핀도도의 그 창업자 황정 몸값이 막 마윈을 넘는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데이터 관련 기업들인데 앞으로는 데이터가 중국에서 생산 요소로 말할 데이터가 핵심이에요. 근데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보안이 안 되면 왔다 갔다 하겠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사내 원격 회의하는데
보안이 안 되면 거기 반도체 못하지. 비밀을 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보안이 옛날에는 선택이었다면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거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데이터, 이번에 실제로 미국이나 중국이 다 데이터 보안 ETF 주식들이 엄청 올라갔어요. 거기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데이터 보안 ETF가 엄청 올라갔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좋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때 2차 팬데믹에서 엄청 떨어졌다면 지나간 기회는 잃었으니까 지금 또 기회 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예. 좀 더 디테일하게 파고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들어가야죠. 예,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에 나온 뉴스에서도 줌 해킹 당한 것 때문에 크게 네. 이슈가 됐잖아요. 이게 요즘 저는 정보 회의를 할 때 줌을 안 써요. 아, 그래요? 보안 때문에 여기 또 한국 그 있어요. 또 한국의 영상 회의 그게. 그러니까 뭐 우리 일반 PC에서도 우리 그 네. 뭐지 그 보안 프로그램들 네, 네.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이제 네. 앞으로 데이터의 보안도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그 사업 분야가 되겠네요. 네, 옛날에는 데이터 보안이라기면 뭐 안철수 프로그램 이런 거 그 바이러스 프로 이런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데이터가 무빙 데이터 왔다 갔다 하는 클라우드 그렇죠. 데이터잖아요. 예를 들면 클라우드 컴퓨터 지금 쓰잖아요.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거기서 데이터 필요할 때마다 근데 그 보안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점점 심각해지죠. 네. 엄청난 또 그게 네. 그 금액, 그 이권이 걸린 일이니까. 네. 그러니까 미래 시가총액 1위 기업은 그런 데서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네. 우리 많은 분들이 어쨌든 경제 전문가들이 네. 2차 팬데믹을 비롯한 어떤 그 위기 상황이 네. 다시 올 수도 있는 네.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시니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미리 좀 잘 생각해 두셨다가 당황하지 않고 당황하면 실수를 하게 돼가지고 돈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잘 계획들을 세우시고요. 또 그런 기회에 또 이렇게 지금 그 낮은 가격에 이런 보안 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다시 포트폴리오를 정비하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안유아 교수님 모시고 다방면으로 또 아주 유익한 정보를 얻어서 유익한 정보라기보다 우리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돈 되는 정보를 얻어서 예, 아주 좀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보시는 분들이 돈 버는데 왜 내 마음이 따뜻해지죠? 아, 오늘 컨디션에서 많이 했네요. 네, 앞으로 항상 이 컨디션이 좋으시게끔 컨디션 관리를 제가 좀 잘해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